다음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균형점 이야기를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균형점 이야기에서는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과 이 균형이 어떻게 변동되는가 하는 걸 배우는 건데요. 시험에서 일단 물어볼 수 있는 건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점이 있다고요? 딱 만나는 점이 있나요? 이때 만나는 점을 뭐라고 표현한다? 균형점이에요. 그래서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일치합니다. 요 말은 어려운 말 아니죠? 예. 자, 그리고 시험에서 일단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이 균형점을 구해보세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뭐 균형 가격을 한번 구해보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 구해보세요. 그러려면 식을 줘야 되겠죠? 공급함수 식으로서 예를 들어서 P는 뭐 100 플러스 QS다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요 말은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무슨 관계? 비례관계니까 우상향한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수요함수 식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P는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900-QD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은 우하향한다는 뜻이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그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요 QD하고 QS는 같잖아요. 그럼 요거 변형해서 이렇게 넘길 수 있죠. QD는 900-P 요렇게 되죠. 근데 요것은 뭐와 같다고요? QS하고 같잖아요. 그럼 여기 QS 대신에 요걸 그대로 써도 되겠네요. 900-P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예. 자, 그러면 P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 플러스 900-P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넘기면 이 P는 얼마가 되죠? 1000이 됩니다. 따라서 P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이 되죠. 그래서 여기 균형 가격이 500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이 500입니다. 그럼 여기다 500을 대입하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돼요? 40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400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때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마시오,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줄 때 먼저 식을 주게 되면 이 식을 보고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갑다 그러면서 나는 안다 그러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악수도 해야죠. 한번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예. 그러면 나중에는 친해져요. 이런 식하고. 그러면 나오면 반갑고 막 그런 거죠. 예. 자, 우리가 모의고사나 시험을 볼 때 문제가 무서우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무서우려면요. 예, 뭐 하면 돼요? 친하면 되는 거예요. 친하면. 예. 그래서 친해지려면 자꾸 보고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 나와도 당하지 말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균형과 관련해서 만약에 가격이 여기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여기 있다. 그러면 수요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싸네. 싸면 뭐 사? 더 사. 그래서 왕창 더 사고 공급자들은 돈도 안 되는 거에서 공급량을 줄였네요. 그럼 공급량은 여기 있고 수량은 여기 있네요. 그럼 뭐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사겠다는 사람 많은데 물건은 귀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들은 돈 되는 거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겠죠. 수요자들은 비싸면 안 사. 그래서 수량을 줄였네요. 그래서 딱 어디로 간다? 균형점에 도달하게 된다. 그럼 균형점에서는 외부 자극이 없으면 이 상태에 머물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는 초과 공급이 발생했네요. 공급자들은 돈 되는 데서 공급량을 왕창 늘렸고 수요자들은 비싸면 안 사. 그래서 수량을 줄여서 초과 공급이 생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물건이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럼 공급자의 가격을 내리겠죠. 싸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도 안 되는 데서 공급량을 줄이는 거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싸면 더 사. 그래서 이렇게 더 사서 균형점으로 가고자 한다. 그래서 초과 공급 상황이면 가격 하락 압력이 작용하는 거고 초과 수요 상황이면 가격 상승 압력이 작용해서 이게 균형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있는 균형점에 대해서 배웠네요. 근데 저 균형이 변동할 수 있다고 써놨나요? 예, 어떤 경우에 변하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공급은 불변이다 또는 일정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공급이 일정이라는 말은 공급이 불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공급은 선이잖아요. 선은 가만히 있다 이 소리예요. 우측이나 좌측으로 가지 않고 불변이다 이렇게.
근데 공급량이 불변이다는 말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 공급량이 불변인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급량이 불변이라는 뜻은 요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지금? 수직으로 생겨서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QS는 300이다 뭐 이렇게 준다면 이 공급량이 딱 어디에 정해져 있다? 300에 정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때는 돈 더 줄게 그래도 양을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공급량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근데 공급이 불변이란 말은 공급은 선이잖아요. 선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공급이 불변이에요. 그럼 공급이 불변인 상태에서 수요가 뭐 할 수도 있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나요?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데 증가는 우측으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긴다? 가격이 올라가겠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그럼 거래량도 어떻게 돼요? 양도 증가하겠죠? 거래량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거래량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고 물어보면 방향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또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는 좌측으로 하는 거죠. 좌측으로 가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뭐 하게 되고 하락, 거래량도 줄어들죠. 아래로 이렇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수요가 불변인 상태에서 수요가 불변이란 말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변함이 없는 거죠. 불변인 상태에서 공급이 어떨 수 있죠? 증가. 증가는 우측으로 하는 거죠. 예. 공급이 증가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내려가죠. 하락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되죠? 증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공급이 감소하면요. 공급의 감소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가는 거죠. 좌측으로 가면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그래서 요것을 뭐 설명하기 위해서 뭐 강사들이 뭐 다양한 방법을 막 쓰더라고요. 보니까 양동가수 뭐 이런 것도 쓰는 사람도 있고요. 뭔 소리 이게? 양동가수가 뭐예요? 양은 동일한 방향이다. 요 화살표하고 뭐의 방향은 같다? 양의 방향은 같다. 이렇게. 그런 뜻이고, 가수는 보니까 가격은 수요하고 방향이 같다. 그래서 가격은 올라갈 때 수요도 올라가잖아요. 내려갈 때 수요하고 방향이 같다. 이렇게. 그래서 양동가수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정신사납지 이거. 예. 정신사납고 어때요? 그냥 싹 다 지워놓고 뭐 하면 돼요? 올라갈 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갈 때 내려간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만 뒤집어 주세요. 공가 반. 이게 쉽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반대로 내려간다 이렇게. 그리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반대니까 공가 반 해서 반대로 올라간다.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살표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만 일단 찾자는 거죠. 찾을 수 있죠. 이제 찾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꺼번에 생겼어요. 그러면 방향이 같은 방향일 때는 무조건 그 방향이고 두 가지가 한꺼번에 생겼어요. 그러면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무조건 그 방향이고 방향이 반대면 하나는 아래로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하나는 위로 이러면 반대잖아요. 반대면 알 수 없다가 정답이고 어디로 갈지 다만 뭐 알려주면 힘센 쪽 알려주면 힘센 쪽이 이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그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올라가자 좀 힘이 더 세니까. 근데 반대로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다면 가격은 내려가겠죠? 내려갔죠. 힘이 더 세니까. 힘이 똑같으면 누가 몰라요래요. 뭐 불변, 변화가 없다. 요 자리에 가만히 있다고요. 줄다리기 할 때 힘이 똑같으면 가만히 있다. 황소 두 마리가 뿔대고 있어요. 힘이 똑같아요. 뭔 일 생겨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불변. 이해됐나요? 근데 힘이 세면 얘가 힘이 더 세면 수요 감소가 힘이 더 세면 가격은 뭐 할 거예요? 하락이겠죠? 자,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30쪽에 있는 맨 밑에 그 도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자, 어디가 첫 번째 힘이 더 세요? 그 수요 증가 쪽 힘이 첫 번째 더 세다고 돼 있죠? 그러면 가격은 뭐가 되는 거고? 상승. 반대로 공급 증가 쪽 힘이 더 세면 가격은 하락. 힘이 똑같으면 불변. 이렇게. 근데 힘이 누가 센지 모르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됐나요?
그런데 거래량은 반드시 뭐라고요? 증가. 양은 방향이 같으니까 무조건 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31쪽에 그 있는 4번이 지금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요 이야기죠. 감소 감소니까 4번이 뭐예요? 이때 가격은 하나는 아래로 하나는 위로니까 힘센 쪽을 안 알려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힘센 쪽 알려주면 수요 감소 쪽 힘이 더 세요? 그러면 가격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락이 되겠죠? 공급 감소 쪽 힘이 더 세요? 가격은 상승. 힘이 똑같은 뭐라고요? 불변. 그러니까 요거 뭐 하면 이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죠. 수요는 감소했고 공급은 증가했어요. 화살표가 어떻게 됩니까? 이래 물어보면 아래로 위로 해놓고 하나만 뒤집어 주세요. 공과 반 요놈만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요 방향이 같아졌죠? 그럼 이유야를 막론하고 가격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양은 아까 양동이라며 화살표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양은 감소 쪽 힘이 세면 무조건 감소인 거예요. 증가 쪽 힘이 세면요. 증가한 거예요. 힘이 똑같으면요. 불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걸 설명하는 게 거기 31쪽 맨 위에 있는 3번 내용이죠. 수요는 감소했고 공급은 뭐 했다? 증가했다. 그러면 가격은 반드시 어떻다? 하락. 방향이 같으니까. 그런데 양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양은 첫 번째 힘센 쪽을 안 알지는 모른다 그래야 되겠죠? 알 수 없다. 근데 힘센 쪽 첫 번째가 감소 쪽 힘이 세면 뭐라고요? 감소. 증가 쪽 힘이 세면 증가. 힘이 똑같은 뭐라고요? 불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는 증가했고 공급은 감소해서 이렇게 나가면요. 화살표 위로 아래로 해놓고 하나만 뒤집어 주세요. 공가 반. 그러면 무조건 가격은 뭐요? 올라가겠죠. 그게 30쪽 맨 밑에 있는 내용이죠. 2번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가격은 무조건 상승이라고 써놨죠. 근데 양은요. 알 수 없단데 증가 쪽 힘이 세면 뭐라고요? 증가. 감소 쪽 힘이 세면 감소. 힘이 똑같으면 불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되게 쉽잖아요. 자, 그렇죠?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응용해서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당해 제한은 정상제입니다. 정상제인 경우에 소득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은 하락했어요.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어떻게 돼요? 가격은 증가예요? 가격은 상승이나 하락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증가나 감소 이렇게 쓰는 거고. 자, 그러면 가격은? 자, 정상제 이제 소득이 증가했죠. 그럼 수요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가가 되죠.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죠.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죠. 그러면 이때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물어보면 화살표 방향을 위로 해놓고 하나만 뒤집어 주세요. 공가 반. 기억납니까? 요렇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알 수 없다 그래야지. 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바꿀 줄도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조금 응용에 들어가면. 이해됐나요? 너무 많이 응용한 거요? 아니죠. 이렇게 해서 적어도 이렇게 되면 가격은 알 수 없고 거래량은 무조건 뭐요? 증가다. 이렇게 말해줘야죠.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균형이 이제 어떻게 변동하는 것까지 알았어. 어디로 가는지까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뭐가 남았냐면 여러분에게 여기까지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래량도 어때요? 증가하고 있다는 건 지금 배운 거죠. 그런데 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가격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 곡선의 모양이 어떨 수 있죠? 공급 곡선이 세워져 있을 수도 있나요? 누워 있을 수도 있나요? 극단적으로 완전히 누워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경우에 한번 수요 곡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봐요. 수요 곡선이 여기 있잖아요. 수요 곡선 Y양은 수요 곡선이 있는데 얘가 수요가 증가는 우측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우측으로 가보세요. 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요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는요. 극단적으로 완전히 세워졌죠? 그럼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완전 비탄력일 때는 지금 뭐만 변하고 있어요? 가격만 왕창 올라가고 있죠. 보이죠?
근데 누워 있으면 뭐만 왕창 변하고 있어요? 양만 왕창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 공급 곡선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비탄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비탄력이 되면 될수록 뭐의 변화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가격 변화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져서 완전히 세워지면 뭐만 변하는 거예요? 가격만 변한다고요. 그럼 누우면 누울수록 뭐의 변화폭이 커지는 거예요? 양의 변화폭이 점점 커지는 거죠. 대신에 뭐의 변화폭은 작아져요? 가격 변화폭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완전히 누워버리면 뭐만 변해요? 양만 변하고 가격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이 어떻다? 가격 변화폭이 크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의 변화폭은 작아요? 양의 변화폭은 작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완전 비탄력이 되면 가격만 왕창 변하고 양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탄력이죠? 탄력이 되면 될수록 점점 어떤 일이 생기고 있어요? 양의 변화폭이 어떻게 돼요? 변화폭이 커지는 거죠? 변화폭이 큽니다. 그러면 뭐의 변화폭은 작아져요? 가격 변화폭은 작아지는 거죠? 거기까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누워버리면 뭐만 변한다? 양만 변하고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공급이 완전 탄력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공급이 이렇게 수평이잖아요. 이 말은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보시다시피 가격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만 변했어요? 양만 왕창 변했잖아요. 이 말은 원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올라갔잖아요. 왜 안 올라갔어요? 공급하겠다는 사람이 요 가격에는 무한정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대요. 이해됐나요? 그게 완전 탄력이잖아요. 양이 왕창 이렇게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대요. 그러면 굳이 수요자가 돈을 더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는 변하지 않고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변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뜻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워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세워졌다는 건요. 공급량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공급량은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양은 딱 한정되어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왕창 늘었다고요. 그러면 공급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양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양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뭐만 올라간 거예요? 지금 가격만 왕창 올라갔다 이거예요. 별거 아니죠? 예,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몇 쪽이냐 하면 그 35페이지에 그 그림이 보입니까? 그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왼편에 있는 그림 있죠? 양가로 이번에 수요 공급의 탄력성과 균형 가격의 변화로 되어 있는 거. 그 왼편에 있는 것은 공급이 감소한 거예요, 지금.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공가반 기억나시죠? 가격은 상승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더 크게 상승했냐고요. 가격 변화폭이 어떤 경우에 더 커요? 수요가 어떨 때? 탄력일 때, 비탄력일 때? 그 가만히 보라고. 수요가 어떨 때? 비탄력, 세워져 있으면 뭐의 변화폭이 커요? 가격 변화폭이 큰 거 보이죠? 가격은 더 변한다고요. 그런데 양의 변화는 작은 거죠, 지금. 근데 탄력, 누워있는 거, 장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누워있는 건 뭐의 변화폭이 커요? 양의 변화폭이 크잖아요. 공급이 감소할 때. 뭐의 변화폭은 작아요? 가격 변화폭은 작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뭐의 변화폭이 크다? 가격 변화폭이 크고 누우면 누울수록 양의 변화폭이 크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때 공급이 어떻다? 비탄력적일수록 세워져 있을수록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 변화폭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누워 있으면 뭐의 변화폭이 크고 양의 변화폭이 크고 가격 변화폭은 작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내용까지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울수록 뭐의 변화폭은 커진다? 양의 변화폭은 커지지만 가격 변화폭은 작아지죠. 대신에 세워지면요. 가격 변화폭은 커지는 거죠. 예, 그걸 다시 설명한 게 24쪽에 있는 그 박스 내용입니다. 그 박스의 가운데쯤에 보면 가격 탄력성 위에 나머지는 다 설명했거든요. 가격 탄력성 위에 공급이 뭐 할 때? 증가할 때 이런 거 찾았나요?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떨수록 비탄력이라는 건 세워져 있는 거죠.
세워져 있으면 공급이 증가하는 공가 반이니까 가격이 내린다고요. 하락이라고. 이해됐죠? 가격이 하락하는데 더 하락이라고 써놨죠? 더 내린다고요. 더. 이게 더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더냐 덜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할 때 수의 가격 탄력성이 어떨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내린다. 가격 변화폭이 크다는 거예요. 비탄력일수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일수록 가격은 어떻게 돼요? 더 오른다. 비탄력은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가격 변화폭이 크니까 더 오른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때 더 오른다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뭐가 변해요? 가격만 왕창 변하는 거지 양은 변하지 않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만 왕창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이다. 완전히 누웠죠. 그때는 공급이 증가해도 뭐는 변하지 않아요?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뭐만 변하죠? 거래량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워 있으면 뭐의 변화폭이 크고 양의 변화폭이 크고 세워져 있으면 가격 변화폭이 커서 세워질수록 점점 뭐의 변화폭이 커지는 거예요? 가격 변화폭이 커지는 거죠. 완전히 세워지면 가격만 왕창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뭐가 끝난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끝났죠.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 그 기본서 다 가져오셨죠? 기본서 기출문제를 작년도 기출문제에는 어떻게 나왔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기본서 맨 끝에 가면 26회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중에 520쪽에 그 지난번에 4번은 풀었죠? 4번은 풀었으니까 5번 4번 안 풀었어요? 풀었죠? 520쪽에 5번 안 풀었죠? 자, 5번 봅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준비해서 어떤 문제를 물어본지 보라는 거예요. 5번에서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래 물었습니다. 1번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제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 수요가 뭐하고 증가하고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이걸 읽을 때 지금 수요잖아요. 수요니까 뭐라고 읽어야 돼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대체제죠? 그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아파트가 비싸진 거죠. 그럼 비싸면 안 사까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비싸서 안 사겠네? 그러면 대체제는 둘 중 하나 쓸 테니까 단독주택 사러 가겠네요? 그럼 단독주택 수요가 뭐하고?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택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그 말은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그 주택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 돼요, 안 돼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생산비만 더 들어가니까 돈도 안 되는 것. 이렇게 되면 나 안 할래. 공급 이렇게 나가겠죠? 공급 감소입니다. 3번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 공급이 감소한다. 그럼 일단 우리는 주택하고 주거용지가 대체제인가 보완제인가를 따져보고 지금 수요인지 공급인지를 봐야 되죠? 공급이라고 써놨잖아요. 공급이 감소한다고 써놨으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이걸 읽을 때 주택 돈 되는 거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공급이니까. 그럼 주택 돈 되면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는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주거용지 공급은요? 같이 간다. 보완은. 그 주거용지 공급이 뭐요? 증가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야 이게 답이 보이는 거지. 그냥 읽으면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읽듯이 읽으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4번. 그럼 3번에서 답을 찾았죠, 우리가? 그러면 4번은요. 완전 경쟁시장에서 부동산 공급량은 한 개의 비용 곡선이 가격 곡선과 딱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런 말이 있나요? 이게 여러분이 경제학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따진 완전 경쟁시장에서는요. P는 가격은 한 개 수입, 한 단위 더 팔았을 때 수입, 가격 100원짜리면 100원씩만 계속 늘어나는 거야. 완전 경쟁이니까. 그래서 AR 평균 수입도 똑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수학 체정 체감의 법칙에 따라 수학이 체정하면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체감하게 되고 대신에 수학이 체정 여기서 체감하게 되면 수학 체정 체감을 반영해서 체감하게 되면
평균 미분 곡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미분 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하는 곡선이 뭐냐면 마지널 코스트 곡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균형이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MC 곡선하고 P가 만나는 점에서 지금 균형이 된다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공부를 해서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경제학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되죠. 제가 우리 집 베란다에 뭐 키운다 그랬어요? 무화과. 그런 걸 잘 기억하셔야죠. 무화과를 키우는데 요 놈이 봄 되니까 여기서 뭐 늘세요? 가지가 막 뻗어 나가는 거 이렇게 막 생기더라고. 이게 옆에도 막 생기고.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요것들은 다 잘라줘야 된대. 다 잘라주고 한 2개만 가지만 남기거나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무화과가 튼튼하게 잘 맺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까워도 어때요? 너 잘하는데 고생했는데 싶어도 어때요? 잘라줬어요. 이렇게. 뭐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핵심이거든요. 요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뻗어 나가서 이거 저거 다 공부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돼가지고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잘해도 95점 맞는 데는 아무 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요약집만 잘해도 95점 맞는 데는 아무 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요약집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제가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공법은요. 글자도 크고요. 이러면서. 그림도 들어있고요. 개로는 글자가 작은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난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아니 이 글자가 작단 말이에요. 젊으신 분이.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조금 작은 감은 있나요? 뭐 그런 건 있지만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갈 때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요약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갔어요. 자, 그래서 요것만 잘하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인지만 알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의 핵심은 3번이 답이다.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선생님 배운 데서 다 나왔어요. 4번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가지고요. 이상한 거 틀렸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똑같이 시험 보고 나서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예. 자, 4번은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5번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 뭐라고요? 비탄력. 단기는 비탄력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랬더니 요번에는 7번에서 또 나왔어요. 와. 보는 순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패스 이러면서 돼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 이러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풀어보자 이러면 사람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패스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근데 다 패스해놓고 나서 이제 감독관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정리하시고 빨리 내세요 이래요. 근데 7번 문제를 지금 보니까 패스해서 어때요? 지금 찍어야 될 상황이 왔어. 찍을 때 뭐 같은 거 찍으라고요? 그래요. 제발 닭 같은 걸 좀 찍으세요. 그럼 7번에 보니까 일단은 뭐 닭 같은 걸 찍으려면 한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A지역 오피스텔 시장 공급량 QS가 3P다. 그럼 QS가 3P다 이런 말은 우리 알잖아요. QS는 플러스 3P 아니에요. 요거는 우상향하는 무슨 곡선이라는 거요? 공급 곡선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 반갑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3P인데 그 오피스텔 시장 수요함수 QD가 1200-P래요. 그럼 QD가 1200-P니까 요거 변형하는 거 아니에요. QD는 1200-P다 이렇게. 그럼 QD가 1200-P래요. 요렇게. 그런데 요렇게 있는데 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QD2가 1600-P로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 지역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 가격의 변화를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럼 생각해봐요. QD가 1200에서 QD가 얼마로 늘었어? 수요량이 1600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그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답을 찾더라도 2번이나 4번이나 상승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찍더라도 두 개 중에 아무나 찍고 오면 합격시켜줘요. 왜? 마인드가 있잖아요.
부동산 하게 돼서.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아무나 찍으면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그래도 100점 맞고 싶으니까 그냥 100점 해서 4번에 100 쓰자 이렇게 해서 돼요. 그거 찍고 오고 이러면 수석감이네 그러면서 어때요? 수석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런지 맞나 틀리는 건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면 적어도 이 점하고 이 점이 이게 요 점 균형점이죠 지금. 그래서 요 공급함수가 QS가 플러스 3P니까 우리 QS하고 QD는 같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P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뭐. 그럼 3P는 어떻게 돼요? 1200 마이너스 P고 넘기면 4P는 1200이잖아요. 그럼 P가 얼마요? 300. 여기 300이네. 근데 여기는 분명히 가격이 올라가 있겠죠? 그때 요거는 역시 QD하고 QS가 또 만났으니까 갖다 놓고 여기다 3P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럼 3P는 얼마가 돼요? 1600 마이너스 P잖아요. 넘기면 4P는 1600이죠? P가 얼마? 그러면 400. 그래서 100 올라갔네. 그래서 어때요?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그래서 요런 식을 줄 때 우리가 요거 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몇 번 연습해보면 별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런 정도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소리예요. 자, 7번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몇 번으로 가느냐 하면 거기 524쪽에 14번 갑니다. 풀고 싶어요? 안 풀고 싶어요? 일단 숫자 나오니까 또 싫죠? 예. 그런데 일단 그래도 어때요? 지금 몇 초 남았다고요? 30초 남았다고요? 또 뭔 상황이 발생했어요? 또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같은 거 찍으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닭 같은 거 찍으려면 한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X지역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다. X지역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 및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의 관계는 일단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관계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지금 오피스텔 임대료가 올랐잖아요. 그럼 비싸면 안 사. 그랬더니 아파트 사러 갔잖아요. 임차 수요가 늘었으니까 무슨 관계예요? 대체제. 그럼 찍더라도 이것도 2번이나 4번이나 두 개 중에 하나 찍고 와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 이제 2번, 4번 중에 하나 찍으면 합격은 시켜주는데 이제 수석하려면 또 어때요?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 거기서 알고 싶은 게 어디로 간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위로. 그게 둘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X지역 소형 아파트 임차수의 교차 탄력성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아파트예요, 오피스텔이에요. 아파트의 수요량이 지금 얼마나 변하는가 이거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위로 쓰라고요.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다는 거요. 변화율. 아까 자극을 주는 게 이게 X제면 여기 Y제라 그랬잖아요. 교차 탄력성은. 그럼 Y제가 뭐가 되는 거요? 오피스텔이겠지. 오피스텔에 뭐가 변하니까? 가격이 변하니까 요 수량이 변한다는 거 아파트가.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올랐어요? 요 임대료가 임대차 시장에서는 가격이죠 지금? 10% 올랐다 그랬잖아요. 오르면 오피스텔 비싸서 안 사 그러고 뭐 사러 갔다고요? 아파트 사러 갔다고요. 몇 프로 더 샀어요? 5% 더 증가했다 써놨잖아요. 그러면 얘는 10분의 5니까 0.5지 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또 찍고 이러면 우연히 많이 맞추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 거죠. 이렇게. 왜 이런 문제가 이제 수석을 가리는 문제예요. 여러분들한테 수요 공급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계산 문제가 몇 문제 나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그 계산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론을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가 기다려져요? 모의고사가 막 기다려지잖아요. 요번에는 어떻게 나올까 막 이러면서. 자, 모의고사 그 4번하고 5번은 푸는 것 같고요. 그 6번 문제에 이렇게 써놨어요. 6번 문제.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제 학계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재 버려버리고 요약지 버려버리고 어때요? 내 머릿속에 있는 판단력 가지고 답을 찾는 거. 그게 학계론에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허리예요.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이 중개업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적어도 이런 판단력이 있어야 중개업을 잘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도 권해줄 수 있고 그런 능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론은 단편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판단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 6번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래 예문의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는,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물었어요. 자, 단독주택 시장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니까 가격 변화율분의 뭐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하니까 탄력성이 얼마라고요? 이다. 요건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인데 이라고 가정하자. 근데 단독주택 가격이 현재 1,000만 원에서 얼마? 900만 원으로 하락한다면, 지금 하락했네요. 100만 원만큼 하락한다면 단독주택 수량은, 현재 수량은 10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다고요. 단 탄력성의 계산에서 기준가격과 기준수량은 최초값으로 한다. 그럼 아까 우리 최초값 하는 거 배웠죠? 그럼 요거 몇 프로 지금 변한 거예요, 가격? 10% 변했다는 그 어려운 거 어떻게 찾았다고요? 10% 감소한 거죠? 어떻게 찾았어요? 그냥 놀라운 실력입니다. P분의 델타 P 이걸 안다는 거죠?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가 얼마? 1,000만 원. 여기가 100만 원. 그러니까 10% 하락한 거죠, 지금? 요 10% 하락했어요. 싸졌죠? 싸면 뭐라고요? 더 사.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몇 프로 더 사야 돼요? 그러면 1000세대에서 몇 세대 돼야 돼요? 너무 어려워서 다 틀렸죠? 여보, 뭐 이거 사. 너무 어렵나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 1000세대에서 몇 세대? 1200세대 요거 찾으라 하는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자, 그게 6번 문제였고, 탄력성 측정하는 걸 냈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주택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 이래 물었어요. 주택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많은 경우라고요? 상승하는 경우. 그러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 마인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감소하면 반대로 가격은 올라간다. 요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니까 수요는 뭐 해야 되고 증가해야 되고 공급은 감소. 요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건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조치.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세금 잔뜩, 재산세 이런 거 잔뜩 부과하면요. 그럼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겠지, 주택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가격 하락 요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내 개발로 유입 인구가 증가했어요. 인구가 늘었대요. 수요 증가지 뭐. 가격 상승 요인이지. 답은 2번이네. 뭐 이리 쉬워. 3번 부의 외부 효과가 생겼대요. 수요 감소죠. 가격 하락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니까. 4번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된대요. 수요 감소죠. 가격 하락 요인입니다.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 하락.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 하락했으니까 아파트가 싸졌죠. 싸면 뭐라고요? 더 사.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아파트가 싸졌으니까 싸면 더 사. 그럼 아파트 샀네? 대체니까 당해자 사요 안 사요? 안 사. 수요 감소네. 가격 하락 요인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낸 네 문제를 다 맞춘 거예요. 수요에서. 지난번에 두 문제 풀었고. 자, 그래서 뭘 기다리셔야 된다고 여러분은? 다음번 모의고사를 기다리셔야 돼. 수요와 공급 배웠으니까 어떻게 나올까? 막 이러면서 기다리시고 그래야 됩니다. 신난다까지 가야 돼요? 예. 그렇죠. 자, 수요와 공급 끝났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이 어디냐 하면 경기 변동이죠. 예, 여러분 교재에서 몇 페이지 내용이죠? 36종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는
부동산 경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지 경기하고 무슨 경기가 있다? 건축 경기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또 대표 주자가 지금 건축 경기입니다. 건축 경기는 다시 주거용하고 상업용, 공업용 건축 경기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협의의 부동산 경기다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말하고요. 요 공업용, 상업용까지 포함한 건축 경기가 광의의 부동산 경기고요. 토지 경기까지 포함하면 뭐가 된다? 최광의의 부동산 경기다. 자, 첫째 페이지에 그런 말 써놨나요? 그래서 거기 36쪽에 보면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기억번 협의의 부동산 경기 이런 말 나오죠? 건축 경기 중에서 뭘 말한다? 주거용. 광의는 상업용, 공업용까지 포함한 건축 경기. 최광의는 토지 경기까지 포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경기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다? 시장입니다. 그죠? 그럼 시장에서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하는 뭐가 나타나겠어요? 지표들이 있겠죠? 그 측정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걸 좀 봐달라는 겁니다.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 뒤로 넘겨서 몇 쪽에 보시면 38쪽 맨 밑에 보시면 측정 지표가 보이죠? 자, 측정 지표에서 시장은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 시장이라는 거 알죠? 여기서 변동이 된다는 거는 결국 가격하고 뭐가 변하는 거예요? 양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급자 측면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건축 경기니까 건축하는 양이 있겠죠? 건축량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건축량도 다시 건축 착공량도 있고요. 건축 허가량도 있고요. 착공량도 있고요. 또 무슨 양도 있다? 완공량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여기 수요 지표로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수요량은 결국 시작해서 거래되는 양으로 나오겠죠? 거래량이 되고 여기 세로축에 지금 뭐가 보이죠? 가격 변동.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종합해서 측정하는 게 어떻다? 가장 바람직한 거다 이런 뜻이고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이 가격 변동은 다른 것들은 다 양이잖아요. 실물인데 가격은 명목이라고요. 화폐라고 화폐. 1,000원, 1억 이렇게 이걸 써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명목 지표이기 때문에 보조 지표적 성격이다 하는 거 한번 봐두시고 그래서 요것만 보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랐어요? 왜 올랐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올 수도 있죠. 그걸 보고 경기가 좋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보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다 뭐해서 종합해서 측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구장 표시해놨죠.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게 바람직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 또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럼 선행지표다라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예측 지표적 성격인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건축 허가량이라든가 건축 허가 면적 이런 게 많다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건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경기가 좋겠네 하는 걸 알려주는 일종의 선행지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 자재를 많이 사더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건물 짓겠죠? 선행지표입니다. 택지를 많이 분양하더라. 그 택지 분양해서 뭐 할 건데요? 건물 짓겠죠? 그러니까 선행지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실이나 공가 이런 것도 있나요? 빈 사무실이나 빈 집의 양이 줄어들더라. 그러면 앞으로 건물이 부족해지겠네? 그럼 건물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무슨 지표라고 써놨어요? 선행지표 보입니까? 예. 자, 한번 읽어보시고 동행지표는 현재 경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현재 경기를 알려주는 게 건축 여기 뭐가 있어요? 착공량, 현재. 그리고 여기 있는 뭐? 거래량. 요런 게 동행지표라는 거예요. 근데 건축 완공량은 무슨 지표예요? 후행지표입니다. 2013년도에 건물 많이 지었다? 이 말은 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경기 좋았겠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기를 알려주는 후행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를 측정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경기가 변동한다고 했을 때 이 변동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경기가 어때요? 경기 변동에서 대표적인 게 순환적 변동이라고 순환적 변동. 그러니까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는 건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를 말하는 거죠. 반복하는 게 뭐다? 순환적 변동인 거예요. 그럼 순환적 변동에서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한다 그랬죠? 부동산 경기다 그러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데
평균 이상으로 경기가 좋다. 이게 무슨 시장이죠? 상향시장이고 호황인 시장이죠. 제일 꼭대기가 정점이죠. 정점을 지나서 뭐 하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후퇴해서 평균 이하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불황인 시장인 하향시장이 되고 저점 지나서 다시 뭐 하고 있다? 회복해서 다시 상향으로 올라가겠죠. 자,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게 상향, 그 다음에 후퇴, 하향, 회복 이런 식으로 순환하더라 하는 게 순환입니다. 물론 순환 말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순환 말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네요. 보니까 장기적 변동, 이게 추세 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구가 뭐였어요? 계속 증가했네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인구가 세계 인구가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나온 사람 말고 국민학교 다닌 사람들 세계 인구가 뭐 45억인가 뭐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인구 얼마인 줄 아세요? 세계 인구가 1억인가 이런가 뭐 전 70억이 넘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구가 와, 이 무거운 사람들 다 떠받치고 있구나. 이거 대단하다. 이거 살 빼야 돼요. 지구를 위해서 우리 다이어트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계속 어때요? 사람 살 집이 필요하니까 건축량도 어때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건물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어디 가서 저쪽 서면 아니고 저기 당리역에 있는 그 학원 사학원에서 그 앞에 산이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부산을 바라보니까 보이는 건 다 집밖에 없더만. 보이는 뭐 전신에 뭐 자리만 있으면 다 집 없잖아고, 아니면 바다고, 아니면 산꼭대기고 이제 나머지 다 집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래도 다 먹고 산다 이러면서 어때요? 참 대단하다. 강의도 안 하는데 어떻게 다 먹고 살지 이러면서 지금 그래서 자, 그래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건축량이 계속 늘어나더라. 이런 건 뭐 이렇게 계속 증가하더라. 추세를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게 뭐다? 장기적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 다른 말로 불규칙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죠.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다든지 또는 전쟁이나 지진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부동산 경기에서 건축량이나 거래량이 막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거는 무작위적 변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절적 변동도 있네요. 뭐 대표적으로 봄, 가을, 이사철 되니까 어때요? 거래량이 막 늘어나더라. 이런 것들 있나요? 봄, 이사철 되니까 거래량이 막 늘어나더라. 방학 되니까 뭔 일이 생겼어요? 대학가 원룸에 공실이 많아지더라. 겨울 되니까 건축 허가량이 줄어들더라. 이런 것들은 다 계절적 영향과 관련을 가지는 계절적 변동입니다. 그래서 순환 말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 일단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요 순환이다 그랬을 때 각 국면마다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겠죠. 예, 그걸 일단 물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37쪽에 보면 하향시장은 누가 큰 소리 친다고요? 매수자가 큰 소리 칩니다. 그럼 매수자가 큰 소리 친다는 말은요, 팔려는 사람이 많은 거요, 사려는 사람이 많은 거요? 팔려는 사람이 많아요. 하향 경기 안 좋으니까 금매 물건에서 물건 매물은 많이 나와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큰 소리 치는 거고, 여러분 중개업 잘 하시려면 매수자 잘 모셔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 뭐가 된다고요? 상한선이다. 이렇게 상한선. 3번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공가 빈 집은 늘어나고 건축 허가 건수는 줄어들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불황에 약한 부동산은 타격이 크다. 호화주택이나 뭐 신개발지역의 택지라든가 이런 것들, 호화사치성 주택 이런 것들은 불황일 때는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 회복시장 봅니다. 하향이 지나서 지금 저점 지나서 회복하고 있죠. 회복한다는 것은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니까 싼 금리로 대출받아서 집 사보자 이래 나가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가격은 점차 뭐하고 올라가고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래서 뭐가 생긴다? 투기 이런 것도 막 나타난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국지적 시장이라 그랬죠. 국지적 시장이니까 일시적으로 막 회복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 지역적으로 시차를 가지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회복의 전 단계가 하향이었잖아요. 하향에서 누가 큰 소리 쳤어요? 매수자. 근데 여기 회복된다는 거 이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매도자 중시로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중시로 바뀌고요. 과거 부동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가액이 되거나 하한선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회복하고 여기 후퇴는 과도기적 성격이라고요. 상향과 하향 사이에 끼어있는 회복하고 후퇴는 과도기죠. 과도기에는 기준가격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기준가격이 되거나 올라갈 때니까 과거 사례 가격 뭐가 되거나 하한선이 되거나 그래서 기준가격 또는 하한선 되고 자 5번 후퇴는 급속한 방면에 회복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 써놨나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회복하는 데는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이 저점이죠. 저점에서 정점까지는 뭐가 걸린다고요? 시간이 걸리고 정점에서 저점까지 내려온 후퇴는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오른쪽으로부터 경사졌죠.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형 구조 이런 말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회복하는 데는 뭐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된다. 이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36종 맨 밑에 순환 국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나요? 불규칙하고 불명확하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써놨어요? 비교적 회복은 어떻다?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이런 말이 보이죠? 예,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뒤로 넘깁니다. 38조. 자, 상향시장 보이나요? 상향은 가격이 막 올라가고 거래도 활발하고 건축허가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누가 큰 소리치고 매도자가 큰 소리치고 그러니까 상향에서는 매도자 중심 현상이 생긴다는 말은 사겠다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왜? 더 올라가기 전에 사야지 그러면서 사겠다는 사람 많은데 누가 없는 거예요? 매도자들이 팔겠다는 사람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가격이. 그래서 매도자 중심 현상이 커지고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이 뭐 된다? 하한선이 된다. 어려운 말 아니죠? 예, 그래서 상은 하로 가고 하는 뭐로 간다? 상으로 갑니다. 과거 사례 가격은. 후퇴는 이제 상향 지났어요. 그럼 상향 지나서 후퇴가 되고 있죠? 가격이 점차 내려가고 거래도 한산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상향까지는 누가 큰 소리 쳤는데 매도자 큰 소리 쳤는데 이제 후퇴되면 매수자 중심으로 넘어가네요. 과거 사례 가격은 내려갈 때니까 기준 가격이 되거나 뭐가 되는 거죠? 상한선이 된다. 그 말 아셨죠 이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강이 급격히 진행되면 거래활동이 중단되기도 한다. 왜? 어떤 지역 갔더니 거래가 안 돼. 왜? 팔겠다는 사람하고 사겠다는 사람 갭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중지되기도 한다. 자, 5번 안정시장. 자, 여기 보면 안정시장은 여기 없죠? 순환에 따라 분류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에만 있는 특유한 유형의 시장이 뭐다? 안정시장입니다. 왜 안정인데요? 가격이 뭐 돼 있다? 안정되어 있거나 약간씩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동산인데 그랬을 때 1번에 보니까 주로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 이런 게 안정시장이래요. 그러면 안정시장은 가격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동그라미 2번 뭐에 강한 시장이라고요?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입니다. 불황에 강하다 그랬지 호황에 강하다고 말한 적 없죠? 안정시장은 오히려 호황에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호황이라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가격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호황이 약하고 대신에 불황에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불황에 강하다는 말은 불황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누가 있으니까 실수요자들이 있으니까 이 안정시장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좋은 데 있는 상가, 주택이나 점포 이런 것들은 실수요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불황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불황에도 실질 구매력 있는 수요자에 지탱되니까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4번 모든 부동산이 안정시장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즉 아까 호화사치성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정시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모든 경기 국면에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향에서 안정도 있고 하향에서 안정도 있고 후퇴도 안정도 있고 어느 국면에서는 안정시장은 다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안정시장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뭐다?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다. 왜? 가격이 안정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순환 국면마다 나타나는 특징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안정시장에 대해서 알아달라는 소리고요. 자, 앞 페이지 다시 가서 36쪽에 가서 그 맨 밑에 거기 박스 내용이 뭐냐 하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 어떤 특징이 있는가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일반 경기하고 관계인데요. 일반 경기와 병행, 역행, 독립, 선행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후순환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부문별로 보면 일반 경기하고 비교했을 때
상업용, 공업용은요. 일반 경기가 좋아요. 그럼 돈이 잘 돌아다니겠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고요. 좋은 거 사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업, 공업 이게 잘 되겠죠. 그래서 일반 경기하고 같이 간다고 보는 거예요. 동시순환. 그런데 주거용은 일반 경기하고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순환 관계를 보인다 하는 거. 그런데 이건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건 이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경기의 가중 평균치적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가중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가는 놈, 역행하는 놈 평균값 내면 전체적으로 어떻다? 후순환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국지적 시장이죠. 그러니까 부분 시장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경기도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타나서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막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다른 지역에 막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과 진폭의 크기는 도시마다 다르고 같은 도시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서울이라도 강남 다르고 강북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부동산 경기는 아까 지역별, 용도별 부동산 경기의 가중 평균치적 성격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진폭과 주기에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이 크다. 진폭이 뭐였죠? 정점과 저점을 연결한 폭이 진폭이죠? 진폭이 왜 큰데요? 그 37쪽에 맨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뭐가 보여? 타성기간 이런 말 보이나요? 타성기간 박스에서. 타성기간이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뒤지는 시간차다 이렇게 써놨죠? 원인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공급의 비탄력성이나 내구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타성기간이 길다. 그래 진폭이 크다. 그래서 여기 일반 경기가 있다는 거요. 일반 경기도 좋을 때가 있고 어때요? 나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 경기가 저점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일반 경기가 여기서 회복되고 있잖아요. 일반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경기도 어때요? 나도 같이 가자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부동산은 건축 경기라 그랬죠. 저기에서 건물 짓는 데는 뭐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택지도 확보해야 되고 허가마트도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여기서 못 올라가고 즉 일반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같이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하고 한참 뒤쳐져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회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지금 어때요? 회복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뒤쳐졌잖아요. 일반 경기보다. 이 뒤처지는 시간차를 뭐라 그런다고요? 타성기간. 근데 타성기간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어때요? 진폭, 저점이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일반 경기는 여기인데 부동산 경기는 저점이 더 밑에 내려와 있으니까 진폭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서는 진폭이 어떻다? 일반 경기보다 크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주기가 어떻다? 길다. 주기라고 하는 건 시작점에서 시작점을 주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향시장에서 새로운 상향까지도 뭐가 돼요? 주기. 정점에서 정점까지도 뭐요? 주기. 저점에서 저점까지도 주기예요. 근데 일반 경기는 자, 요 경기가 요렇게 해서 요 시작점에 시작점까지를 보통 8에서 10년 이렇게 본다는 거 일반 경기는. 이건 죽을라 파동 이거와 관련해서 보는 겁니다. 죽을래? 아니에요. 죽을라. 그때 왜 8에 10년이냐 그랬더니 얘는 설비 투자 때문에. 자, 일반 경기와 관련해서 자, 설비 투자를 잔뜩 했다가 또 설비 투자 잔뜩 하는데 몇 년 걸린다? 8에서 10년 걸린다. 왜? 기계는 내구성이 한 10년 지나면 교체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주택, 주거용 건물 잔뜩 지었다가 또 잔뜩 짓는데 몇 년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오늘 처음 온 분 말고 되게 얼굴이 이건 분들이 많은데 이제 웬만하면 다 알아 나. 웬만하면 다 안다니까요. 우리 친한 척 해야 돼요 이제. 17에서 18년 또는 20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세대 건축순환이나 쿠즈네츠의 건축 경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20년 이렇게 따집니다. 왜 이렇게 따지는데 하고 물었더니 이게 지금 건축 경기니까 대표가 주거용이라 그랬죠. 그럼 주거용 건물 잔뜩 짓는데 한 20년 걸린대요. 왜? 옛날에는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하면 집 마련해 줘야죠. 예,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할 때까지 몇 년 걸려요? 지금처럼 30살 넘어가지고 결혼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때만 해도 20세 되기 전에 다 결혼했어요. 옛날에는. 옛날 이야기예요. 다. 그래서 어때요? 그러니까 한 17에 18년 정도 이렇게 본 거예요. 주거용 건물 잔뜩 지었다가 또 주거용 건물 잔뜩 짓는데 인구 증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주기는 어떻다고요? 길고 진폭은 어떻다? 크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아까 순환국민이 명백하거나 일정치 않다 그랬죠? 불규칙하고 불명확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어떻다? 빠르다. 그런 것 정도는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진폭이 크다 이런 거 있나요? 진폭이 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후순환한다 이런 거 배웠죠? 그러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도구적 개념이 39쪽에 있는 거미집 이론인데 거기는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